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오늘 경기도와 인천, 전북 지역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이어갑니다. 어제 진행된 서울과 제주, 광주 지역 면접 심사를 바탕으로 오늘 1차 단수 추천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2차 경선 지역을 발표합니다.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장관은 야권의 심장 광주를 찾아 정치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수행비서 배모 씨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도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북동부 지역에 폭설이 내려 정전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쌓인 뉴욕과 보스턴 일대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항공기 1,10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국민의힘이 이틀째 공천 면접을 하면서 이 총선 준비에 젠걸음을 이어갑니다. 오늘은 경기, 전북, 인천 지역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 을에 도전한 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면접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1차 단수 공천 지역구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첫 소식 이광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전부터 경기와 전북, 인천 등 55개 지역구 공천 신청자 면접을 진행합니다. 어제 서울, 제주, 광주에 이어 이틀째입니다. 첫 순서인 경기 평택을엔 현역 의원인 유이동 정책위의장 등이 면접을 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도 면접 대상인데 이곳에 출사표를 던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면접에 들어갑니다. 경기 수원 병해선 박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면접을 보고 민주당 박광훈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경기 수원정에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이 면접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1차 단수 공천 지역도 발표합니다. 어제 면접이 끝난 서울, 제주, 광주 등에서 후보 한 명만 지역구에 도전한 곳 위주로 발표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관위는 지역구 재배치도 여전히 고심 중입니다. 동일한 지역에 지원자들이 몰린 경우에는 좀 재배치 좀 해가지고 좀 굉장히 승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전현직 삼선 의원과 장관 출신이 공천을 신청한 서울 중구 성동을은 경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면접은 17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예비후보 정리 작업을 벌이고 또 공천관리위는 이르면 오늘 2차 경선 지역을 발표합니다.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야권의 심장인 호남 지역을 찾아서 총선 대비 행보를 이어갑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비공개 회의를 열고 2차 경선 지역을 논의합니다. 회의 결과는 이르면 저녁이나 내일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결과도 조만간 개별 의원에게 통보될 전망입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평가 결과 공개를 앞두고 직접 예비후보 교통정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첫마디가 형님 꼴찌에 떼요 그래요. 적합도 조사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그 정도에서 멈춰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전날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야권의 성지인 호남 지역에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섭니다. 오전엔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오후에는 전남 목포의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해 김 전 대통령 업적을 기릴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 신당과는 선을 그었습니다. 조국 신당이 창당되더라도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당이 공식화하면 정권 심판론 구도가 흐트러지고 중도층 표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내심 고민하는 모습이 감지됩니다. TV조선 유혜링입니다. 네, 국고 선거 보조금 지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개혁신당은 현역 의원 5명을 채우는 데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6억 원대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현역 의원 5명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4명뿐이기 때문인데요.
개혁신당 측은 거대 양당의 탈당 의원 등을 대상으로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용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낙연, 이준석 대표와 양양자 원내대표 등 개혁신당 지도부가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존 양당 체제를 비판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개혁은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의미 없는 경쟁의 종말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기존 지지자들의 탈당을 의식한 듯 류호정 전 의원이 당내 주류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도 했습니다. 개혁신당은 30석 확보라는 총선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30% 이상의 국민은 양당 모두 안 되겠다, 정치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장은 현역 의원 영입에 발등의 불이 떨어진 모양새입니다. 오는 15일 1분기 국고보조금 지급일을 앞둔 상황에서 6억 원 안팎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현역 5명을 넘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개혁신당의 현역 의원은 4명입니다. 실제로 개혁신당 측은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탈당한 황보승희, 양정숙 의원에게 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개혁신당은 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받은 양 의원에 대해선 영입 제한한 게 맞다면서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황보 의원에 대해선 공식 제한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언급됐지만 김 전 위원장은 쓸데없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자, 앞서 전한 대로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공천 작업에 본격적으로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PK 지역에 이어서 여당 강세 지역이죠. 이 TK, 이 수도권 네. 중진 재배치가 잘 이루어질지 지금 관심인데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진들은 굉장한 어떤 그 자체의 힘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힘을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기는데 잘 쓰기 위해서 저희가 재배치하는 게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함께 가는 걸 이끌어내는 거는 그건 제 몫인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낮은 자세로 충분히 진정성 있게 잘 설득하겠습니다. 그러려고 제가 불출마한 겁니다. 자, PK 지역에 뭐 낙동강 네. 벨트를 지역으로 뭐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 의원 이제 요청을 받고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TK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짜여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는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될 수 있을지, 재배치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게 험지가 특별히 없잖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PK 지역은 말씀하셨듯이 낙동강 벨트, 그러니까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입니다. 예. 그쪽을 재배치함으로써 사실상 중진들의 어떤 그런 험지 출마가 가능한데 말씀하셨듯이 TK는 네. 거의 국민의힘 의원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겠죠. 예. 하나는 불출마, 그러니까 자진 불출마를 권유하거나 하나는 서울 등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의 가장 험지에 출마를 권유하거나 이 두 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TK 지역은 사실상 가장 이번 공천에서 어려운 지역이겠죠.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한 3분 정도 됩니다. 5선에 지금 주호영 의원, 그다음에 3선에 윤재욱, 김상훈 의원 이렇게 3사람 정도가 대상이 되지만 예. 3사람만 대상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TK 지역의 초선 의원들 중에는 지역구 관리를 등한시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너무 쉽게 이렇게 그 경선만 되면은 그대로 당선되는 그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TK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예. 저 비율이 많아요. 물갈이를 원하는 비율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TK 지역을 어떻게 할지는 그것이 이제 공천 파동의 가장 관건이 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틀째 공천 면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서울 중성동 을 지역에 공천을 한 하태경 의원, 이영 전 장관, 이혜훈 전 의원이 참석을 했는데 공관위가 이제 재배치를 시사를 했어요. 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고 경선이 거진 99% 확정할 것 같다라는 말이 나와요. 하태경 의원이나 이영 전 장관 네. 그리고 이혜훈 전 의원 모두 뭐 고사를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지금 여기서 하겠다. 여기서 하겠다라는 네. 거거든요. 근데 세 사람이 전부 좀 이 명분은 좀 약합니다. 이혜훈 전 의원도 뭐 동대문을 얘기했다 또 일로 오고 네. 또 뭐 하태경 의원은 뭐 오래전부터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종로에 출마한다고 했다 다시 또 지역 바꾸고 말이죠. 이영 예. 전 장관은 또 뭐 서초울이냐 분당이냐 뭐 이런 얘기해서 너무 가볍지 않느냐 이래서 또 비판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게다가 세 분이 다 연고가 희박해요. 이 지역에는 말이죠. 예. 그래서 어차피 뭐 수도권이라는 게
영남이나 호남이나 뭐 충청 이런 지역에 비해서 뭐 연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네네. 세 사람 다 명분이 없긴 마찬가지라서 그 공천관리위원장 말씀 따나 뭐 세 중에서 양보하지 않으면 경선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경선 떨어지고 나면은 만약에 이제 또 딴 데 배치하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지 않겠어요? 모르죠. 뭐 이제 또 공천에서 이 경선서 배제되고 난 다음에 예. 딴 지역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어쨌든 다 아까운 이제 자산들이긴 하니까 당내 전략 자산들이긴 한데 아무튼 이 지역은 뭐 세 사람이 워낙 이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온 상태고 주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경선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 이제 뭐 경선하니까 뭐 되는 사람이야 뭐 상관없겠지만 재배치 또 생각을 글쎄요.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주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오늘 1차 단수 공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글쎄요 어느 지역이 포함이 될지 뭐 혹시 예상이 되시는 데가 있는지 뭐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가장 예상이 될 수 있는 건 단수 그렇겠죠. 이 공천 신청을 한 지역들입니다. 예. 꽤 많아요. 단수 그래서 겹쳐 보면 그러니까 단수로 혼자서 공천 신청을 한 지역들과 예. 그 다음에 한강벨트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지금 탈환하려고 하는 게 바로 한강벨트거든요. 네. 뭐 아용성이라고 부동산 기사에서 많이 나오지만 지금 마포, 용산, 그다음에 성동 이쪽이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서울 지역에서 굉장히 표를 많이 얻었던 지역들이에요. 대선 때 말입니다. 그 아파트 값이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지금 그 후보들이 단수로 넣은 지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동작에서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신환, 광진을, 그다음 김선동, 도봉을, 문태성, 은평을 장진영, 동작합 이런 지역들이 지금 아마도 오늘 단수 그러니까 공천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네, 근데 컷오프나 우선 추천 지역을 좀 늦게 발표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고 무소속으로 나올 수도 있고 다른 행동을 막기 위해서 그러고 있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되겠죠. 앵커님 말씀이 그 이유와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가 누가 나오느냐. 그걸 봐야겠다. 상대가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 재배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늦게 지금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민주당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일부 중진급 인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불출마를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전화를 받았다는 문학진 전 의원과 관련해서 당내에서는 나온 이야기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마디가 형님 꼴찌에 떼요 그래요. 친명보다 더한 게 찐명이라며요. 그때 9명인가 당대표 특보를 임명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마 뭐 또 경기 도지사 하실 때 아마 산하기관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사정들을 감안해서 권유를 한 걸로 이해가 되는데 저는 뭐 당대표가 그 선배님을 아끼는 측면에서 그렇게 권유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네, 이재명 당 대표가 직접 나선 상황입니다. 당 분열 줄이고 공천 잡음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일단 전화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건 진짜 찍어내기 아닌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여당이건 야당이건 지금 공천이 뭐 거의 모든 것이니까 그렇죠. 그 개인 당사자로서는 뭐 당연히 그럴 겁니다만 이재명 대표로서는 문학진 전 의원이 지난 대선 때 또 캠프에도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고. 근데 당대표가 공천에 전혀 관여 안 한다? 그건 사실 부자연스러워요. 어차피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뭐 국민의힘에서도 뭐 윤심, 한심 이런 얘기 나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관여하겠죠. 뭐 최종적으로 공천장에 도장을 찍는 건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문학진 의원은 나이도 조금 좀 있는 편이네요. 54년생인가 그렇던데 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연락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부분이 주로 이제 비명계 의원들한테 이제 이런 대표의 전화가 가거나 이렇게 불출마 적용으로 비칠 수 있는 걸로 이제 자꾸 여러 개가 누적된다면 공천에 이제 잡음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죠. 몇 명에 대해서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당 대표가 권유할 수 있는 것이고 단지 이게 자꾸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언론에 지나치게 노출도가 높아지면 이제 또 언론이 비판적으로 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조심스럽긴 한데 이 정도는 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과도하지 않으면 말이죠. 당 대표가 전화를 해서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는 추미애 전 장관과도 만남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험지 출마를 권유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험지 중에서 또 중성동갑의 전략 공천이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는 임종석은 안 되는데
추미애는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글쎄 넓게 봤을 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대선까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겁니까? 당권 경쟁이 가장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대표 임기가 2년으로 고정돼 있고 또 이번 선거에서 결과에 따라서 또 이 당권 경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럼 당 주류가 계속 친명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 비명계라고 하는 쪽을 보면 이쪽에서 중심 인물이 안 보여요. 지금 이 의원 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당권 경쟁에서 가장 큰 상대의 어떤 라이벌이 아니냐. 그것 때문에 지금 배제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추미애 전 장관과 만나고 또 이렇게 권유까지 했다고 한다면 기준이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즉 아니 같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뭐 장관을 하거나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 주세요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추미애 장관만 손을 잡는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친문이 문제가 아니라 당권 경쟁이 문제다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 민주당의 현재 상황을 봤을 땐 굉장히 내관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론을 꺼내들었던 임혁백 공관위원장, 일단은 자신의 발언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겨냥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어떻게 봉합이 된다고 보세요?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이 말씀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할 필요 없는 말을 한 것 같은데 임혁백 위원장이 말이죠. 임종석 비서실장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만 이미 그렇게 보도가 돼 있고 그렇게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 비명 간의 갈등보다도 친명과 친문 간의 갈등이 더 이제 노골화되면은 이게 훨씬 더 잡음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문은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문 전 대통령이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도 뭐 대통령을 만났지만 문 전 대통령을 만났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잘못되거나 그러면 이건 굉장한 그 파열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이종훈 평론가 말씀처럼 총선 이후의 구도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양당이 이제 공천 작업에 아주 신중을 기하면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 총선 전략이 아니라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죠. 최병천 소장, 한동훈 위원장은 가랑비 전략. 야당 지지율에 상승한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감나무 전략. 그러니까 위에서 뭐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런 그 당 내에서의 비판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위기의식을 느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국민의힘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최근에 지금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혁신과 관련된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총선은 누가 더 탈바꿈했느냐를 보여주는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4년마다 한 번씩 당명이 바뀌든 아니면 로고가 바뀌든 아니면 강령이 바뀌든 또 새로운 사람들로 물갈이를 하든 아유 우리 당이 지금까지 뭘 잘못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국민들 앞에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총선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보여지는 모습이 공천 혁신이 안 보인다. 그리고 내부 갈등만 있다. 그리고 상대가 잘못하기만을 지금 바라고 있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슈를 주도해서 와 우리 이 당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국민들 앞에 내놓는 그 무엇인가가 안 보이면 사실 이 지지율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부의 목소리는 사실 뼈아프게 지금 지도부가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제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한 조국 전 장관 이야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죠. 이 목소리를 직접 먼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답답하다 못해 숨이 막힙니다.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신당의 최종적인 목적은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진리를 갖고 계시는 건지. 탄핵이 되려면 200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께서 3년 반을 못 기다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그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뭐 다른 건 떠나서 조국 장관의 출사표를 이제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출마를 어떻게 할지 이게 관심이 쏟아 있는데 비례로 할지 뭐 어떤 식으로 이 총선에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이전에 말이죠. 지금 조국 전 장관이 2심에서도 이제 징역 2년을 실형이 선고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자신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반성이나 이런 게 별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 윤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는 건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예.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간에 조국 전 장관은 지금 이제 2심까지 나오고 대법원 판결만 남아놓은 상태인데 예. 이게 정치적으로 뭔가 명예회복하겠다라는 얘기는 이미 했었습니다. 이제 이 조국 전 장관이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쨌든 자신이 신당 창당을 얘기했다는 건 출마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비례대표로 갈 거냐 아니면 이제 지역구 출마할 거냐가 결정이 안 됐는데 민주당으로서는 비례연합정당에 지금 조국 신당을 같이 포함시키는 거에 대한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예. 조국 전 장관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중도층의 이반이 분명히 이제 불가피할 것이고 예. 또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또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뭐 야당은 윤석열 정부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 윤 정부 심판론이 희석될 수가 있어요, 야당 입장에서부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이 정치 참여는 말이죠. 예. 이거는 민주당을 위해서는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바람직하진 않지만 일단 조국 정관은 이제 나서기로 나서기로. 했고 예. 그렇다면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비례 의석을 얻으려면 3%의 득표는 돼야 되잖아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높게 보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조국 전 장관의 뭐 이른바 이제 강성 지층이 있죠. 예. 강성 지층이 있는데 3%의 그 봉쇄 저항을 넘는 게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의 경우를 봐도 말이죠. 좀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은 3% 넘기가 그 질문에만 답을 한다면 예. 그건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에서는 좀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맞아요. 있습니다. 박홍근 의원 자중해달라라면서 나섰고요. 그런데 또 정청래 의원은 정권 심판의 큰 바다에서 만나자라면서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속내, 민주당의 생각 어떻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박홍근 의원이 이야기하는 건 중도 표심 때문에 그래요. 수도권과 중도 표심에서는 예. 이렇게 과거의 어떠한 은원 갖고 또 과거의 어떤 문제를 갖고 계속 총선에서 또다시 충돌을 일으키는 거를 예. 바라보지 않거든요. 예. 민생과 그다음에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사실 정책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원하는데 또다시 조국의 강에 빠졌다느니 조국의 늪에서 어떻게 나오느니 이런 식의 어떤 제목들이 만약에 기사에 계속 장식을 하고 예. 민주당 난감, 민주당 곤혹 이렇게 돼버리면 예. 이 민주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의 어떤 대상으로 차라리 혁신의 주도를 쪽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혁신의 대상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데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죠. 강성 지지층을 계속 자극해서 전체적으로 판세를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의 판세를 보다 더 친명계가 장악을 해야 된다. 예. 이런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려는 어떤 마음이 그렇게 나왔는데 전체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의 이번에 또 다른 어떤 창당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민주당에서는 악재 중에 악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 아까 최 교수님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2심에서 징역 2년까지 실형을 네. 선고받고 닷새 만에 신당 창당하고 그리고 창당하는 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결에 불복하고 제출한 거죠. 법학자면서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런 식의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반발하고 정치권으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 이거는 어떻게 평론가께서 보십니까? 아니 창당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도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 5월달 빠르면 대법원에서 5월달에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법조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월 선거에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례로 그다음에 선서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예. 국회에 가서 초선 의원으로서 선서하기도 전에 사실상 배지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예. 정말로 낭비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투표를 한 그런 이 표심을 그대로 사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한 정권의 법무장관까지 하고 또 민정수석까지 하고 지금까지 교수로서 법을 가르쳤던 사람이 이런 태도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것 때문에 더욱더 지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조국 전 장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서도 나를 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략적인 행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있는데 전략적인 사고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조국 전 장관은 뭐 검찰 독재를 심판한다. 뭐 예. 윤 대통령 탄핵까지 아까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이제 겨냥함으로써 한동훈과 자신을 이제 대비시킴으로써 한동훈 장관 이제 이 현재 윤석열 정권이 검찰 정권이다, 검찰 독재다 이쪽으로 이제 프레임을 짜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 정치 참여나 신당 창당의 어떤 명분, 네네. 정당성 이러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과 예. 각을 세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개혁신당 이야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번 총선 목표 의석수가 30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글쎄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이런 목표를 세운 거 뭐 의견을 낼 수는 있겠지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겁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까지 제3당이 성공한 예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역적인 기반이 완전히 튼튼할 때와 두 번째는 최소한 10% 내외의 어떤 지지율을 갖고 있는 대권 주자가 있을 때 지금까지 제3당이 성공을 했습니다. 아니면 완전히 이념 정당일 때. 그런데 지금의 개혁신당이 사실상 지역 기반이 호남이냐 영남이냐 이것도 좀 미지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뭐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의 지금 현재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이 합쳐도 지금 10%가 되지 아니하거든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불리를 따져봤을 때 상당히 힘들다. 더군다나 준연동형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청년 교수님께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개혁신당 현역 의원 4명입니다. 그런데 내일까지 현역 의원 5명을 확보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하루 남았는데 가능할까요? 글쎄 하루 동안에 어떤 의원이 확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쉽지 않아 보이고 며칠 있으면 뭐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양당에 다 이제 원심력 같은 게 작용하니까 거대 양당에 하루라는 기한 때문에 제가 예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명이 딱 들어와서 6월 받을 수 있을지 제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당의 입장에서는 저 정도면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 필요하죠. 되는 상황이죠. 정치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든 뭐 그동안 접촉은 해 왔을 거예요. 어느 의원들하고 아마 모르죠. 또 오늘이나 또 어떤 의원이 지금 공천에 이제 가능성이 불투명한 의원이 뭐 양쪽 정당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이 86 운동권 청산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번에는요, 때 아닌 룸사롱 설전 벌어졌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운동권 특권 세력이 과연 독립운동가들과 이미지가 같습니까? 그분들이 돈 봉투 돌리고 재벌한테 뒷돈 받고 룸사롱 가서 여성 동료에게 쌍욕했습니까? 갖다 댈 걸 갖다 대야지. 너무 좋은 지적입니다. 자기 고백 같습니다. 그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룸싸움을 많이 갔으니까 정치 검찰들이 룸싸움을 많이 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정치 검사 그 일당들이 정치권의 청산 대상 1순위입니다. 자, 이제 저게 독립운동가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여야가 이제 서로 주고받은 상황이에요. 운동권 청산론, 정치검찰 청산을 두고 룸사롱 이야기까지 이제 발언까지 설전이 이어진 상황입니다. 서로 간 공방 극한으로 치닫는 모습인데 보기는 좀 불편해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정치 혐오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총선 60일 전에 유흥주점을 어느 집단이 더 많이 갔다라고 공방을 벌이는 총선이 있겠습니까? 사실 서로 사실은 스스로 자정을 하고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된다.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 쪽이 사실 또 저는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독립운동가하고 당시 그러니까 지금 86 운동권 일탈한 86 운동권을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당시에 그냥 유흥을 위해서만 간 게 아니고요. 이상수 당시 그 의원이 원내대표에 나오기 위해서 송영길 대표가 대표 나오려고 돈봉투 돌렸듯이 이 초선 의원들 특히나 이 초선 의원들 중에 86 운동권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에 그 의원들을 데리고 가서 표를 사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접대를 했다라는 게 당시에 김태용 의원의 증언으로 나와 있거든요. NHK 룸사롱 말 그 얘기하시죠? 그 유흥주점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사실은 반성을 또 하고 그렇지만 일부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누가 더 많이 갔다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번 총선 지금까지 흐름을 볼 때 중도층 표심 잡기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동권 청산론, 정치, 검찰, 심판론 도움이 될까요? 중도층 잡는데? 둘 다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 청산론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운동권의 일부가 이제 일탈한 게 있죠. 검찰은 뭐 일탈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홍익표 얘기가 맞아요. 홍익표 의원 얘기가 맞다고요. 불감청 고소원이에요. 잘 됐다. 우리 기다렸는데 너 얘기해줬구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사실 운동권이 전반적으로 대체로 민주화의 기여한 맞잖아요. 근데 지금 뭐 송영길 전 의원이라든지 지금 뭐 여러 임종석 전 의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로서는 되게 좋을 수도 있다고요. 아니, 왜냐하면 운동권 이제 청산을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표는 운동권이 아니거든요. 네. 그 이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속으로 웃을 수도 있는 노릇이고 또 그러나 중도층에 관련해서 볼 때 운동권 청산이 한두 번은 괜찮은데 이걸 아예 선거 프레임으로 가져간다. 이건 그렇게 썩 유리한 전략 같지 않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검찰 독재를 워낙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별로 이제 효용이 떨어집니다. 예, 유권자들 특히 중도층이 볼 때. 그래서 양당이 지금 프레임을 썩 그렇게 좋은 어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프레임은 좀 아닌 것 같다. 룸사롱 이 논란이 뭡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극한의 말싸움이 중도층 확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이 로비스트,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이 김인섭 전 대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네, 김 씨가 구속되면서 이 대표 혐의는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어떤 점을 법원이 인정한 건지 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씨가 말없이 법정으로 향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 결정에 이재명 대표 승인이 있었던 게 맞나요? 김 씨는 경기 성남시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민간개발업자로부터 현금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한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9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알선수재죄가 성립된다며 김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백현동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 용지로 용도 변경해줘서 민간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입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 대표를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개발업자와 동업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사실상 대관 업무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 김 씨의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수행비서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 열립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도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수행비서 배모 씨. 배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열립니다. 2021년 8월 김혜경 씨가 주재한 식사 자리에서 10만 4천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배 씨는 당시 이재명 지사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습니다. 절대 권력자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 공무원을 하인처럼 보는 분이 정치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1심 재판부는 배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도 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배 씨의 항소심 선고와 맞물려 김혜경 씨 기소 여부도 주목됩니다. 김 씨는 배 씨에게 식사비 등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를 고려해 조만간 김 씨를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이 김인섭 씨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설주환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재판부가 김인섭 씨 유죄 선고 어떻게 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죠. 예, 그 백현동 옹벽 아파트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납니다. 예, 김인섭 씨는 이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 씨로부터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운영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당시는 이 개발업자 정바울 씨와 동업관계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김 씨의 동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법원은 김 씨가 정진상 전 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 작업 이외에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고요.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면 이런 거액을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그래서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을 하고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만 70세의 고령이지만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재판부가 이제 판결 집부에는 설명 자료를 보면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11차례 등장을 하고요. 김인섭 씨와 이 대표가 특수 관계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네.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로비를 들어줄 만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봤거든요. 이거는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제 판결은 네. 김인섭 씨를 중심으로 된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예. 김인섭 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누군가로부터 제3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청탁을 했다는 것인데 네네. 이 청탁의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청탁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이 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네. 정진상 씨, 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당시 시장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예. 어떤 이 백현동 아파트의 어떤 정상향을 네. 위해서 어떤 무언가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관계에 있어서 정진상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특수한 관계라는 것을 어제 1심 재판부에서는 확인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 다른 능력이 없이 어떤 이런 소위 말하는 대관 업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로비 업무만을 한 사람으로서 어떤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어떤 일을 어떤 이 허가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까지 어저께 일단 1심 판결에서는 확인이 된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김인섭 씨가 정진상 씨하고 알고 있다. 또 성남시 공무원들은 둘 간의 관계가 특수한 관계라고 알고 있었다라고 지금 재판부에서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물론 뭐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고리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연관성 같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특수관계라고 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에게 정황적으로 좀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 구체적인 개입 여부를 법원이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만 예. 그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그 백현동 종상향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어제 판결 후에 배포한 14쪽의 설명 자료에서 국토부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김 씨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그 2층에서 백현동 사업을 잘해보라고 했다. 이런 언급을 했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는데요. 예. 당시에 성남시청 2층에는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실 그리고 정진상 전 실장의 정책시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점들이 이재명 대표의 향후 재판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김인섭 씨에 대한 1심 판단에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있을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관련 재판에서는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수사는 이제 허위사실 유포 공선법 위반인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로부터 몇 차례의 공문을 받았는데 그것이 마치 본인은 협박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재판이 꽤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예. 당시에 어떤 실무진들, 성남시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증언 내용을 보면 재판에서 공개된 내용을 보면 협박까지는 없었다. 그리고 뭐 협의를 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송 변호사님도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예. 그러면 4단계 종상향을 어떤 원인으로 하게 됐는가에 대한 어찌 보면 하나의 원인을 지금 이 판결이 1심에서는 일단은 보여준 거라고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국토부의 어떤 강압적인 어찌 보면 당시에 조금은 이걸 따르지 않으면 안 될 예. 정도의 압박을 느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김인섭이라는 로비스트를 통해서 이게 허가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어떻게 1심 판단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이 재판이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은 어떤 간접 정황 증거로서의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유리한 영향을 줄 것이냐 불리한 영향을 줄 것이냐인데 일단은 1심 판결 결과 자체로는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것이단 그렇죠. 말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대표팀 크리스만 감독 물러나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요. 정몽규 대한체육협회 회장 배임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네. 크리스만 감독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왜 시민단체가 정몽규 회장을 고발을 한 겁니까?
예, 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고발했다고 하죠. 예. 그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과 같은 죄명으로 고발했다는데요. 이 클린스만 감독을 정몽규 회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해서 예. 협회 관계자의 업무를 강요로서 방해했다. 예. 그런 내용이고요. 또 예. 거액의 위약금이 발생한다면 정 회장이 일방적으로 감독을 선임한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뭐 이런 예.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축구 팬들이 클린스만 감독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마음 상한 분들이 많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네. 제가 아까 대한체육협회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한축구협회 회장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네, 일단 모두 클린스만 감독을 일방적으로 임명한 게 문제다. 이런 걸로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한 건데 해당 내용, 배임죄, 업무방해죄 해당이 됩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형법상으로만 보면 네. 배임죄라는 것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가 어떤 그 임무를 저버리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해야 돼요. 근데 네. 정몽규 회장이라든지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이 이득을 취한 건 없죠. 이득을 취한 건 오히려 계약을 한 클린스만 감독에게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본인의 연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배임죄라든지 그다음에 업무방해라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이력 기타의 방법 등으로 업무를 방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이 여기에 해당하는 수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법상으로는 저는 이 배임죄나 업무방해에 해당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은 예. 어찌 보면 이 시민단체에서 어찌 보면 이번에 예. 클린스만 사건 감독 어떤 사태에 대한 어떤 조금 경고의 의미로 이렇게 고발을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일단 시민단체가요, 만약에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과 관련한 위약금 청구한다. 그렇다면 클린스만 한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라는데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건 글쎄요. 시민단체가 승소하기는 매우 어렵죠. 예. 왜냐하면 그 시민단체는 클린스만 감독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에 있지 않고 예. 또 클린스만 감독이 시민단체를 상대로 불법행위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예. 시민단체가 직접 승소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고요. 이제 우리 축구 팬들께서는 위약금이 정말로 거액이 발생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통상 예. 이런 계약들이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내용이 잘 공개되지 않습니다. 예. 준거법이 한국법이냐 미국법이냐 또 그 국제 스포츠 중재재판소 예. 중재에 따르기로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단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비공개로 회의가 열려가지고 거치 네.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 연휴가 끝나고 학생들이 받는 이 세뱃돈, 이 과연 어디다 썼는지 봤더니 10대는 문구용품, 20대는 레저용품을 많이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유통업계에서는 세뱃돈 쇼핑 고객들을 잡기 위한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주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문구점 코너. 평일인데도 학생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세뱃돈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받았고 샤프랑 스티커랑 뭐 그런 거 사러 왔어요. 한 유통업체 조사 결과 지난해 설 연휴 직후 10대 고객들의 문구용품 구매량은 명절 직전보다 3.5배나 늘었습니다. 게임기와 PC용품 등도 매출이 껑충 뛰었습니다. 새학기가 다가오면서 설 연휴 세뱃돈을 받은 학생들이 노트북, 태블릿, 게임기를 문의하는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20대는 등산용품 등 레저용품을 많이 샀는데 설 연휴 직전보다 판매량이 85%가량 더 늘었습니다. 각종 SNS에는 오랜만에 만족스러운 쇼핑을 자랑하는 게시글들이 넘쳐납니다. 젊은 세대에서 유행하는 이른바 세뱃돈 플렉스입니다. 세뱃돈으로 이제 모으기보다는 바로바로 쓰면서 자기 이제 여가 생활 즐기는 게 좀 대세가 되는 것 같아요. 유통업계도 세뱃돈 쇼핑객 공략에 나섰습니다. 새학기 필수품을 최대 70% 할인해 주거나 상품 가격의 20%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한 카드업체가 조사한 올해 평균 세뱃돈은 12만 원. 소비 개념이 달라진 1020 고객들을 잡기 위한 세뱃돈 마케팅이 치열합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네, 이번 겨울에 예년에 비해서 덜 추웠던 날씨 속에서도 난방비가 대폭 올라서 서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인철 참정원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보다 난방은 덜 틀었는데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 이런 분들 많고 저도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2년 연속 지금 주기적으로 지금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사실은 지난해 12월은 예년보다 좀 따뜻했습니다. 영하로 내려간 날씨는 열하루 정도에 그쳤지만
우선 난방 단가 자체가 많이 올랐다.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은 1년 전에 비해서 21% 넘게 올랐고요. 지역 난방비는 27% 급등했습니다. 2년 전 정확하게 난방비 40% 올랐거든요. 근데 지난해도 20% 넘게 올랐으니까 2년 새 60에서 많게는 70% 가까이 폭등했다라는데 난방비는 여름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고지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특히나 지역 난방 쓰시는 분들, 2000년대 이전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고지서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어떤 난방을 쓰느냐에 따라서도 난방비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용한 만큼만 내는 이 도시가스와는 달리 지역 난방 구조는 좀 복잡합니다. 특히나 열병합 발전소에서 고온의 물을 공급해서 각 아파트 단지 열 고환기를 거쳐서 가정에 배급되는 방식은 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상시 난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 난방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추운 날씨라면 지역 난방이 더 유리합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지금처럼 포근한 날씨가 더 많다. 이럴 경우에는 사용량을 크게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난방 단가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난방비뿐만 아니라 지금 외식 물가도 고공행진이잖아요. 칼국수가 9,000원을 넘었다고 그래요. 야, 이 정도면 계속 무섭다 이런 얘기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고 있는 가격정보 이 종합 포탈입니다. 참 가격에 따르면 1월 서울 지역의 8개 대표 메뉴 가격을 따져봤더니 12월 한 달 전에 비해서 3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칼국수는 서울에서 한 그릇 평균 9,000원을 넘었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서대문구 단골집은 10,000원에서 11,000원까지 올랐거든요. 칼국수가. 그래서 칼국수 이외에도 냉면과 비빔밥 가격은 11,000원 내외로 오른 상황인데 이제 서울에서 10,000원 이하로 외식 메뉴 해결할 수 있는 게 칼국수 제외하면 3개 남았습니다. 김밥, 짜장면, 김치찌개, 백반. 근데 백반이 8,000원이에요. 근데 공깃밥 추가하면 공깃밥이 요즘 1,000원이 아니라 2,000원 오른 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2개 정도 더 빠질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느냐? 지난해 이제 외식비 물가를 봤더니 상승률이 6%예요. 이게 30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올 1월조차도 이런 물가가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삼겹살 드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1인분 가격이 2만 원입니다. 근데 1인분도 200g도 아니고 가게마다 150, 160, 180g 다 다르거든요. 한돈 농가에서는 아니 돼지고기 가격 떨어져서 난리다. 아우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식당에서 먹는 이 돼지고기 가격은 지금 2만 원대로 올라서 있는 상황인데 일단 사료값이 50% 넘게 폭등을 했고요. 인건비 때문에 농가는 농가대로 음식점 사장님도 할 말은 많아요. 채소 가격 봐라. 금채소다. 채소 가격이다 인건비, 부대 비용이 올라서 이를 삼겹살 가격에 전가하다 보니까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농가는 농가대로, 음식점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울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가 하면 이제 최근 급등한 과일값도 물가 상승을 부채질 하고 있잖아요. 사과 같은 경우는 정말 비싸더라고요. 맞습니다. 사과는 거의 어제 가격이 가장 싸다인데요. 지금 식료품 물가가 넉 달째 6%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과일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에 27% 올라서 13년 만에 가격이 가장 높습니다. 전체 물가 상승률 2.8%의 과일의 기여도를 따져봤더니 0.4%포인트 과일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는데 실제로 사과 가격은 1년 전에 비해서 57%, 배 가격은 41%입니다. 단감 그리고 귤 가격도 연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서 정부는 가능한 한 수입산을 좀 늘려서 이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수입 가격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이제 사과 가격, 배 가격은 핵가을이 나올 때까지 좀 불안합니다. 국제유가도 짧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제유가 오름세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물가 더 오르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한 걱정도 있어요. 맞습니다. 국제유가는 우리는 중동산 두바이 의존하거든요. 지난해 11월 배럴당 77달러에서 지금 중동 불안으로 인해서 배럴당 82달러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번 달 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되는데 이게 지금 2022년부터 8차례 연장이 됐는데 또 한 번 추가 연장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 정부는
이번 달 그리고 3월 달에는 네. 물가가 3%대로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여건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물가가 뭐 난방비도 그렇죠, 네. 과일 가격도 그렇죠, 다 오르고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정부의 좀 특단의 좀 대책도 좀 필요해 네. 보인다는 말씀 저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 폭설이 내려서 정전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네, 2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린 뉴욕과 보스턴 일대는 항공기 1,10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룻밤 사이 38cm의 눈이 쌓인 펜실베니아에서 커다란 나무가 눈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쌓인 눈에 도로가 막히자 주민들은 눈을 치우느라 분주합니다. That much water in the snow is very heavy to pick up, very heavy on the tree branches. 미국 북동부 해안 일대에 눈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뉴욕시에는 20cm 넘는 눈이 예보되는 등 2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현지 언론은 돌풍을 동반한 눈에 펜실베니아주에서 13만 가구, 뉴저지와 뉴욕 등에서 수천 가구가 정전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과 보스턴 일대는 항공편 1,100편이 결항됐고 뉴저지 등은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As the temperatures warm up, we could see some of the snow melt. That could then turn to ice when it refreezes. So that is something to consider on the roadways. 튀르키예 동부 에르진잔주에 있는 쾌플러 광산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광부 등 최소 9명의 노동자가 매몰됐다고 전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400명을 투입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최근 러시아 단체 관광객들이 북한을 찾았는데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을 맞은 겁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러시아 관광단은 고려항공을 이용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밝은 표정으로 공항을 빠져나오는데요. 밝은 표정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들이 공개됐습니다. 이후 평양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김일성 광장 등 시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례적으로 사진들이 많이 공개된 것 같은데 또 다른 사진들도 공개를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평양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 원산 마식령 스키장을 찾았는데요. 이들이 마식령 스키장을 찾은 사진들도 공개됐습니다. 러시아 관광객들이 스노보드를 물고 포즈를 취했는데요. 함께 공개된 사진들에서 마식령 스키장을 이용하는 북한 사람들과 시설들도 볼 수 있습니다. 스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몇 차례 이 러시아 단체 관광객들이 북한을 찾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러시아 관광객 유치에 나선 북한의 모습이었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초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16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도 더 높겠고요. 광주도 19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은 10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현재 호남과 제주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차츰 그 밖에 충청 이남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밤이면 그쳤다가 내일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도에 최대 40mm, 충청 이남으로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이들 지역에는 현재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이 16도, 대전 17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 한낮 기온 대구 18도, 제주 19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밤 비가 그친 뒤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며 금요일에 아침 기온 영하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정치 대담에서요. 개혁신당 이준석, 이낙연 대표의 차기 대권 지지율 합쳐서 한 10% 정도 안 된다 이런 패널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지금 화면 밑에 나가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발언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